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42페이지에 있는 순환이대라는 작품하고 44페이지에 있는 홍길동전 그리고 아기장수 우투리 이렇게 세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2페이지에 있는 순환이대를 보시면 오른쪽에 역시 알맹이 콕콕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갈래는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입니다. 길이가 짧다. 그래서 단편소설이고요. 그 다음 전후소설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43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단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후소설. 전후소설이라는 것은 전쟁과 혹은 전쟁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다루거나 전쟁 이후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후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성격을 보겠습니다. 성격은 첫 번째 사실적이고 두 번째 토속적 또 나왔네요. 우리 본봄 아니죠. 동백꽃 할 때 토속적인 성격 확인했었죠. 시골의 느낌이 난다. 그 다음 두 번째 상징적입니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의지적이다.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의지를 갖게 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 시점은 이 작품도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작품 그 밖에서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 자세하게 다 설명해주는 그런 시점. 자, 배경은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6.25 전쟁 이후까지 꽤 긴 시간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은 경상도의 시골 마을입니다. 경상도의 시골 마을. 다음 제재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 바로 적으시면 되겠죠. 자, 전후 소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부자의 삶, 아버지와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우리 그 부자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전쟁. 주제는 민족의 순환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등장인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사용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느냐. 동백꽃에서도 방언 나타났었죠. 그게 바로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사투리를 사용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 그래서 사실 쌤이 그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따 본문 읽을 때 경상도 원어민으로서 토박이로서 현장감을 살려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 한 가지 더 적도록 할게요. 지금 3번까지 나와 있는데 아니죠. 2번까지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동백꽃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은 역순행적 구성이다. 시간이 그 아버지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전체 줄거리 간단하게 확인하고 본문 들어갈게요. 자, 먼저 발단 부분에서 만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자, 이 작품 인물을 먼저 살펴보면 박만도 님이십니다. 자, 만도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아들 진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간다. 자, 여기서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박만도라는 인물은 일제강점기에 징용을 끌려가게 됩니다. 일본 애들이 강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막 일을 시켰어요. 그때 한창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죠,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서 강제로 일을 시켜요. 이거를 징용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강제로 가서 일을 하다가 한쪽 팔을
공수 때 이렇게 됩니다. 비행기 폭격을 피해서 이 박만도라는 인물이 광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광산에서 이제 땅을 파려면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터뜨려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전쟁 중이니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막 날아가다가 폭탄을 떨어뜨려요. 이 폭탄의 팔이 잘린 게 아니라 이 폭탄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던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한쪽 팔을 잃게 돼요. 네, 그런데 한쪽 팔을 잃게 되었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강인한 생명력. 나는 살아야 한다. 라는 어떤 의지를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냐. 이 작품 성격을 보면 상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상징을 하냐면 이 박만도라는 인물이 강인한 생명력, 한쪽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살아가려는 이런 의지를 드러낸다라는 측면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 민중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옆에.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줄거리에서 진수라는 또 인물이 나타났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박만도니까 당연히 아들 이름도 박진수가 되겠죠. 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가서 한쪽 팔을 잃었는데 박진수라는 아들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한쪽 다리를 이제 잃게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잃고 집으로 왔을 때 처음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의지가 있는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조언을 통해서 박진수라는 아들 인물도 역시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다시 전체 줄거리로 돌아와서 전개 부분 보시면 만도는 진수를 기다리며 일제강점기 때 징용에 끌려가 왼팔을 잃었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위기 부분을 보시면 만도가 기차역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진수를 만난다. 자, 이 진수라는 인물은 3대 독자예요. 내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위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또 증조 할아버지가 있겠죠. 그런데 3대째 아들이 한 명씩밖에 없어. 예전에는 아들만이 어떤 가문을 이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대 독자, 3대째 아들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대를 이을 수 있냐 없냐가 집안을 이어서 갈 수 있냐 없냐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었겠죠. 이 박진수라는 인물은. 그런데 다리를 잃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절정 부분을 보시면 아들의 모습에 상심했던 만도, 아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아들을 마중하러 나갔는데 아들이 다리가 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만도라는 인물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물론 이 진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자기가 잘리고 싶어서 잘린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리가 없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는 화가 나게 되고 상심했다는 것은 이제 슬픔이라거나 걱정 따위 때문에 속이 많이 썩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만도는 주막에 들러서 이제 술을 한잔 하고 마음을 진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진수를 위로하게 되죠. 아버지가 먼저 이제 한쪽 팔을 잃었고 이 한쪽 팔을 잃은 삶을 조금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집으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에 외나무 다리를 만나서 외나무 다리는 통나무로 되어 있는 다리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아니면 건너기가 힘들겠죠. 자, 이 다리에서 만도와 진수는 서로 협력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아버지는 두 다리가 성하니까 아들을 업고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순환이대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 데서나 묵어라. 저 국수 한 그릇 말아주소. 야, 자, 여기서 야는 상대방을 부르는 야가 아니라 대답이에요. 얘가
야라고 이 경상도에서는 예라는 걸 야라고 이제 대답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곱빼기로 잘 좀 참기름도 취소하라는겨. 야, 자 여기 이 부분 있죠. 곱빼기로 잘 좀 참기름도 좀 취소. 자, 참기름도 쳐가지고 고소하게 맛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누구의 국수를? 아들의 국수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옆편내는 코로 휘죽 웃으면서 만두의 옆구리를 살짝 꼬집고는 속구리에서 삶은 국수 두 뭉텅이를 집어들었다. 진수가 국수를 훌훌 끓여놓고 있을 때 옆편내는 만두의 귓전으로 얼굴을 갖다 댔다. 아들이가 만두는 고개를 약간 앞뒤로 끄덕거렸을 뿐 좋은 기색을 하지는 않았다.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전쟁 나갔다가 다리를 잃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진수가 국물을 훌쩍 들이마시고 나자 만두는 한 그릇 더 먹을래 한다. 아니에. 한 그릇 더 먹지와. 자 여기 이 부분 한 그릇 더 먹지와. 자 군대에서 다리를 잃고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그래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진수라는 아들, 진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버지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 젊은 나이에 다리를 잃고 돌아왔어요. 안타깝겠죠. 고만 먹을랍니다. 진수는 입술을 싹 닦으며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자, 여기서는 아버지의 어떤 태도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아들을 만났을 때는 아버지가 앞장을 서서 갔어요. 왜? 다리가 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앞장을 서는 게 아니라 아들을 앞장 세우고 아버지는 다시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들의 모습이 다리가 없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앞뒤를 왔다 갔다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는 이 만도라는 아버지, 만도라는 인물에 무엇이 나타난다? 심리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수가 처음에 다리를 잃고 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사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죠. 그런데 진수의 불행을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지팡이를 짚고 기우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아까 언제 팔이 잘렸다고 그랬어요?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제징용에 끌려가서 팔을 잃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곧장 달랑달랑 춤을 추었다. 지금 아버지가 고등어를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수야, 예, 니 어쩌다 그리 됐노? 전쟁하다가 일이 안 되십니까? 수류탄 쪼가리에 맞으십니다. 자, 여기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6.25 전쟁 시대적 배경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수류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전쟁 중이구나. 지금 수류탄이라는 것을 아무 데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쟁 상황이 아니면 쉽게 볼 수 있는 소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로 수류탄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 전쟁 중이구나. 6.25 전쟁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류탄 쪼가리에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버리띠더 병원에서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어째 살까 싶습니다.
자, 여기 이래가지고 우째살가 싶습니다. 이거는 진수의 말입니다. 아들인 진수의 말인데 살아가는 게 막막하다라는 얘기죠. 젊은 나이에 다리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누가? 진수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부정적이다. 그리고 비관적이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관적이다. 뭐 어째 살긴 뭘 어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 여기에서 아버지는 만도라는 인물, 아버지는 진수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죠. 진수가 앞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면 여기에서 아버지의 대답은 뭘 어째 살아. 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인물은 강한 생명력 그리고 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민중들을 의미한다. 민중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한 사나. 남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 자, 여기 봄에라는 것은 스프링 그 봄 아니고요. 스프링의 의미는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안 좋지만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괄호로 한번 묶어볼게요, 여러분. 괄호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자기를 이제 예로 들고 있죠. 나는 팔이 하나 없어도 남들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는 아들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도라는 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죠. 요거는 필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들을 위로하는 인물은 만도였고요. 이 말을 통해서 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 얘. 다리가 없어 너니 첫째 걸어댕기기에 불편해 또 죽겠습니다. 야야야 안 그렇다. 걸어댕기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럴까예? 자, 그럴까예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구의?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했었다가 이제 하나의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댕김에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네. 라고 본문 우리 교재에는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 기억 부분 있죠. 집에 앉아서 자, 여기서부터 기억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디까지? 내가 하고 자, 여기 이 부분은 서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돕고 돕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살아가려는 의지가 나타납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돕고 돕는다. 자,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상부상조라고 합니다. 자, 이 상부상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쓰는 때까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자, 그러면 순환이대 본문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 44페이지 자 44페이지에 있는 홍길동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페이지 홍길동전. 홍길동전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오른쪽에 알맹이 콕콕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고전 소설이고요. 그 다음 한글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인데 옛날에 지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한글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은 영웅 소설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는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 다음 성격은 현실 비판적이고 우연적이다. 요거는 우리가 고전 소설의 기본 그 이론을 설명할 때 이론을 배울 때 알아봤었던 내용이죠.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서 굉장히 우연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서 시점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 배경, 시간적 배경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공간적 배경은 두 가지가 제시가 돼요.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율도국이라는 홍길동이 세운 나라가 두 가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재는 조선시대의 적서차별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서차별 제도, 적서차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이건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인데요. 조선시대에는 한 명의 본처를 둘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 명의 또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첩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만 처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하의 부인들은 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첩의 자식들을 그 서자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처의 자식들을 뭐라고 했다? 적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있었다. 적서차별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처의 배에서 나오는 적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를 의시할 수가 있었는데 첩의 배에서 나온 아들, 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응시를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홍길동전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을 보시면 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한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만큼 차별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주제 보겠습니다. 적서차별 제도에 대한 저항과 입신양명의 의지. 자, 여기서 저항 동그라미, 입신양명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신양명이라는 단어도 생소하죠.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입신양명.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출세하는 거. 입신양명이라는 것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특징으로 넘어가면 빈칸을 채워야 되네요. 빈칸이 콩콩 뚫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보시면 일대기적 구성이 나타나는데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것은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그런 구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홍길동이라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가 나타납니다. 옛날부터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 사건이 전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조선시대에 무슨 제도, 조선시대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 다음 전체 줄거리로 넘어갈게요.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밑에 보겠습니다. 발단 부분 보시면 홍판서와 12춘섬 사이에서 태어난 길동은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자란다. 홍판서라는 인물은 양반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판서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장관 자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의 아들이면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 거기다가 조선시대니까 끝발이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 같지만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이 집의 노비였단 얘기예요. 그래서 서자라는 이유로 다른 그 적자들과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전개 부분을 보시면 홍판서의 가족들이 자객을 시켜서 길동을 없애려고 하고 길동은 목숨은 건지지만 이를 계기로 집을 떠납니다. 가족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똑같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길동이를 다른 이제 본처와 그의 자식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위기로 넘어가서 활빈당의 두목이는 길동은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활빈당이라는 이 단체에서
보통 부자들의 재물 혹은 탐관오리들, 나쁜 놈들 있죠. 나쁜 관리들의 그 재물을 뺏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했던 단체가 바로 이 활빈당인데 이 활빈당의 두목으로 이제 길동이가 취임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절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정은 그 왕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길동을 수차례 잡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길동을 병조판서에 명한다. 길동이가 굉장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도수를 막 부려요. 그러니까 관군 나라에서의 이 길동이를 잡으려고 군대를 파견하는데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홍길동하고 왕하고 둘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 조금 나라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벼슬을 줄게. 그래서 병조판서라는 자리에 앉히게 되는 거예요. 뭐 명목상. 그 다음 결말 넘어가겠습니다. 길동은 조선을 떠나서 율도국을 정벌하고 그곳의 왕이 된다.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정벌하고 자신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율도국이라는 나라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홍길동전 가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마침,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전 소설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마침 갑자기 우연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성. 그때 마침 공이, 여기서 이 공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홍길동의 아버지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자, 여기 그때 마침 보다 것을 보고, 자, 여기 이 부분 밑줄 긋겠습니다. 자, 이게 고전 소설의 무엇이다?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연적으로 일어난다. 사건의 우연성. 자, 그리고 여기서 공이라는 대상, 공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누구? 길동의 아버지 홍판서가 되겠습니다. 홍판서.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느냐? 길동이 공경하는 자세로 대답했다. 소인은, 자, 대인도 아니고 소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다? 낮추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인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소인 동그라미. 자, 이 소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길동이의 무엇을 추측할 수가 있다? 길동의 신분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을 드러내는 호칭. 마침 달빛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인 줄 아옵니다. 그러나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뒤에 밑줄 그어볼게요.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귀한 존재인 줄 아옵니다. 사람은 다 어떻다? 사람은 다 소중하다, 귀하다. 그러니까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평등하다라는 만민 평등 사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천부인권 사상. 사람이 귀하다. 사람의 권리는 누가 준 거다? 하늘이 준 거다. 하늘이 부여했다. 인권을. 자, 이런 사상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나 서인에게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공은 그 말의 뜻을 짐작은 했지만 예의를 불어 책망하여 말하였다. 자, 이렇게 말한 홍길동의 의도를 아버지는 짐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차별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알지만 일부러 꾸짖듯이 책망하며, 여기서 꾸짖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했다. 길동이 저라고 말씀드리기를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자, 여기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감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길동의 신분을
자, 길동이 신분을 드러내는 호칭이 이 대감이라는 단어다. 대감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대감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길동이가 적자가 아니라 서자구나. 또 나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었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자,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적서 차별 때문에 부를 호자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함. 길동이가 품고 있는 한이 바로 이런 적서차별이다라는 것을 적서차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라는 의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현 방법을 한 가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시의 표현기법 살펴볼 때 확인했었던 설이법입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설이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설이법이 쓰였다. 답은 정해져 있다.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적삼을 적셨다. 적삼, 그 한복, 옛날에 한복. 저고리, 윗도리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아기장수 우투리로 넘어갈게요. 아기장수 우투리. 자,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알맹이 콕콕, 알맹이 콕콕 보겠습니다. 갈래는 설화예요. 설화는 우리가 다시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신화, 그 다음 구체적인 어떤 장소나 증거물이 제시가 되는 전설, 그러나 비극적으로 끝난다 그랬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민담, 백성들의 이야기가 가장 진솔하게 녹아들어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민담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아기장수 우투리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얘는 설화이면서 동시에 전설이다. 자, 성격은 비현실적이에요. 아기장수 우투리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인 이 우투리가 겨드랑이에 날개가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날아다니죠. 그 다음 서사적이고 비극적입니다. 결국에는 미리 스포를 하면 이 우투리가 죽게 된다. 그래서 비극적으로 끝나죠. 자, 배경은 첫 번째 시간적 배경은 옛날 먼 옛날이라 그래서 막연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은 빈칸에 들어가야 할 지리산이에요. 자, 배경에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자락의 외진 마을, 여기 한 귀퉁이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있는 마을이다. 그 다음 제재는 아기장수 우투리고요. 주제는 아기장수 우투리의 신이한 능력과 비극적인 삶. 굉장히 신기한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날개가 있는 것부터가 신기하죠. 자, 그 다음 특징으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구어체를 사용해서 생동감과 친근감을 준다는 거예요. 구어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구자에 말씀 어자죠.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말투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줄만 보시면요. 옛날 먼 옛날 임금과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던 때의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옆에서 들려주는 것 같죠. 이런 것을 구어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투리의 일생을 무엇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는 보통 일대기적으로 구성을 취한다고 그랬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시간. 그 다음 3번, 일반적인 영웅 이야기 구조와 달리 우투리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영웅들의 영웅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영웅이 승리하는 결말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우투리 같은 경우에는 전설이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취하게 되었다. 자, 왼쪽에 있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옛날 먼 옛날.
자, 옛날 먼 옛날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막연한 시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임금과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던 때의 이야기야라고 하면서 마치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구전문학의 특징입니다. 구전이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문학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구어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욕심 많은 임금과 사나운 벼슬아치들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리던 백성들은 누군가 힘세고 재주 많은 영웅이 나타나 자기들을 살려주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며 살았지. 자, 영웅이 탄생하기를 영웅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백성들은 영웅이 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때 지리산 자락 외진 마을에 한 농사꾼 내외가 살았어. 자, 여기서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외진 마을이라는 무엇이 제시되고 있다. 시간적 배경이에요? 아니죠.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리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전설의 특징입니다. 전설의 특징. 자, 여기 한 농사꾼 내외가 살았어요. 그런데 산비탈에다가 밭을 일구어서 구매 농사를 지어 먹으며, 구매 농사라는 것은 작은 농사를 짓고 살았다. 구매 농사나 지어서 먹으면서 그저 산입에 거미줄이나 안 치는 걸 고맙게 여기고 살았지. 그렇게 살다가 늙음하게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낳고 보니 아기 탯줄이 안 달려. 가위로 잘라도 안 되고 낫으로 잘라도 안 되고 작두로 잘라도 안 돼.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니 산에 가서 억새풀을 베어다가 그걸로 탯줄을 치니까 그제야 잘리더래. 자, 여기 낳고 보니까 아기의 탯줄이 안 달리더래요. 여러분들 아기 낳는 장면을 본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낳으면 뱃속에서 이제 탯줄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가위로 자르면서 뚝 잘리는데 특이하게 이 지리산 자락에 있는 농사꾼 내외가 낳은 아기는 아무리 해도 탯줄이 안 달리더래요. 그런데 무엇으로 자르니까 다른 뭐 날카로운 그런 게 아니라 억새풀 그냥 풀입니다. 풀을 베어다가 탯줄을 이렇게 톡 쳤는데 그때 이 탯줄이 잘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투리라는 인물의 기이한 탄생, 신기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기이한 탄생이 나타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억새풀이라는 단어입니다. 억새풀 동그라미 하시고요. 억새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소재가 바로 억새풀이 되겠습니다. 민중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소재가 억새풀이에요. 그래서 이 억새풀을 탯줄에다가 톡 치니까 탯줄이 톡 하고 끊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기 이름을 우투리라고 했습니다. 이 우투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하는 짓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자, 글쎄 아기가 방 안에서 포르르 날아다니지 뭐야. 가만히 보니까 아기 겨드랑이에 조그만 뭐가 있었다. 날개가 있었다. 날개. 이 아기가 예사 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투리의 무슨 모습? 우투리가 영웅임을 상징하는 소재가 바로 이 날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겨드랑이 한번 찾아서 한번 만져보세요. 날개가 지금 돋아 있는지 없는지. 자, 꼭 얼레빈만한 게 뾰족하니 붙어 있다란 말이지. 그걸 보고 어머니가 그만 기겁을 해. 왜 기겁을 하냐면 영웅이 태어나면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을 낳았는데 영웅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우리 아이가 비범한 아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아이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언맨이야. 너무 신나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기겁을 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지금 아들이 영웅적인 모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아이고 여보, 이거 큰일 났어. 내가 아기를 낳아도 예사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영웅을 낳았어. 왜 큰일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냐. 당시에 이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던 권력층들은 뭐 왕이라던가 양반들은 이런 영웅의 탄생을 달가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영웅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들겠다. 죽이려고 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부모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든 거예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죽일까봐 걱정이 든 겁니다. 누가? 임금이나 벼슬 위에 제시되었던 벼슬아치들이 자신의 아기를 죽일까봐 걱정이 되어서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겨드랑이에 날개 돋친 아기는 장차 영웅이 될 아기란다. 그런데 이게 참 좋아할 일이 아니라 기겁을 할 일이야. 가난한 백성이 영웅을 낳으면 임금과 벼슬아치들이 가만두지를 않거든. 자, 여기 이 부분. 자, 가난한 백성이 영웅을 낳으면 임금과 벼슬아치들이 가만두지를 않거든. 자, 지금 현대를 생각해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에서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구제, 다양한 이렇게 정책을 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가난한 백성이 영웅을 낳았을 때 임금과 벼슬아치들이 괴롭히는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다. 가혹하게 다스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기장수 우트리 내용, 교재 실린 내용 한번 살펴봤었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풀고 나서 지금 영상 제가 설명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면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부분 있죠? 42페이지에 있는 순환 이대부터 해서 45페이지에 있는 아기장수 우트리까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지금 일시정지하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문제 해설 같은 경우에는 39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해설하도록 할게요. 39페이지. 자, 일시정지. 자, 39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핵심 이론 확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운데 있는 1, 2, 3, 4번 객관식 문제만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와 같은 거는 무슨 글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시하고 소설밖에 없는데 왼쪽에 실려 있는 동백꽃은 시입니까 소설입니까? 소설이죠. 이 소설이라는 것은 사건이 전개될 때 등장인물들의 갈등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바로 1번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담긴 정순이의 속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기억 보시면 야, 그럼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럼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점순이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감자새알, 굵은 감자새알을 줬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나에 대한 점순이의 마음이었는데 나아가 이걸 고맨을 거절하게 되죠. 자, 거절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점순이가 계속 닭싸움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점순이가 어떻게 하고 있다.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라고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린 거라 그랬죠. 자기의 마음을 어수룩한 나아가 받아들이도록.
자, 그래서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내 마음을 이제 거절하지 않을 거지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겁에 질려가지고 그래 이렇게 동의하게 됩니다. 다음 3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점순이를 속으로 좋아한다. 정답 일단 2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고요. 3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점순이를 속으로 좋아한다라는 부분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죠. 점순이가 나를 속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감자를 건넨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그 감자 점순이의 마음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4번 이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이 글의 시점은 1인칭 무슨 시점? 주인공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정답이 5번이 되겠어요.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심리 묘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심리는 자세하게 풀어줄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심리는 알 수 있다 없다? 뭐 없다. 그래서 점순이가 왜 그러는지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 전혀 짐작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는 1번 문제.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또 이와 같은 글, 무슨 글? 소설입니다.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는 정답이 3번. 실존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과 감동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설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허구성이었어요.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제고요. 3번이 틀린 선택지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수필이라는 갈래로 연결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그 전에 여기 선택지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1번. 허구이지만 현실 세계를 반영한다. 우리가 배웠던 소설의 특징 중에서 1번 선택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모방성입니다. 모방성, 현실 세계를 베꼈다. 그 다음 2번, 문체와 구성 등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네요. 예술성이 되겠죠. 3번은 소설의 특징과는 어울리지 않는 선택지였고요.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 자, 4번 삶의 진실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인간상 진실 나왔으니까 진실성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이야기가 일정한 흐름에 따라 줄거리를 이루면서 전개가 된다. 요건 소설의 서사성이 되겠습니다. 서사성.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나에 나타나는 쓰나미의 갈등 해결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나를 보시면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야 그냥 가지고 토껴 이렇게 하니까 수남이라는 인물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이거 진짜 가져가도 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이 신사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는 갈등 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3번 문제 이 글의 쓰나미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자신의 행동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을 보고 안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역겨움을 느끼게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영감님을 보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 이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해요 안 해요? 나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몇 인칭? 3인칭인데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는 알려준다 알려주지 않는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 속에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제시를 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만 보셔도 정이 떨어진다 그리고 속이 메스껍다라는 식으로 해서 현재 이 쓰나미의 심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3번. 다음 43페이지 보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는 핵심 이론 확인 문제. 핵심 이론 확인 문제. 정답도 같이 볼게요. 42페이지 보겠습니다. 42페이지 1번.
이 글에서 아들에 대한 만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소재는 무엇이다? 국수. 그래서 국수를 말아달라고 하고 꼭대기로 그리고 참기름도 찹찹 차달라고 하죠. 그 다음 2번 진수는 수류탄 쪼가리에 맞아서 한쪽 다리를 잃었다. 맞습니다.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는데 그 다리가 곪아서 썩는 바람에 자르게 되었다. 다음 3번 43페이지에 3번 이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글은 소설. 소설은 음악성과는 어울리지 않죠. 요거는 시의 특성과 가깝다. 4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정답은 4번입니다. 남북한의 이념 대립. 이념이라는 것은 일단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이 이념 간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 다음 5번 문제는 OX. 진수는 좌절감,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5번 문제는 O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기업과 관련이 있는 한자성어는 아까 했었죠. 3번입니다. 상부상조. 자, 그 다음 1번 객관식 문제 4문제 살펴볼게요. 1번 이 글의 역사적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전쟁이겠죠. 전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작품의 역사적 상황은 알 수가 있겠다. 2번 과거 회상하는 장면의 일부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북해도 탄광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위로 두 번째 줄 끝에 가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시면 징용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징용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1번. 징용이 돼서 나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아니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일만 한 거예요. 그 다음 3번 달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이 글을 쓴 까닭은 3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드러낸다 그랬죠. 아버지가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4번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비교할 때 이 글을 추천해주기에 가장 적절한 학생은 해리가 나오네요. 4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하여 좌절하고 있는 해리에게 그러니까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아들 진수와 같은 상황인 해리에게 아버지로서 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4페이지에는 없고요. 45페이지에 있는 핵심 이론 확인 문제 1번부터 볼게요. 핵심 이론 확인 문제 1번 가에서 길동이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말 두 가지.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소인하고 대감입니다. 그 다음 2번은 가에서 나타나는 길동의 소원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호부호영의 그 의미가 나타났었죠. 2번 문제 정답은 5번. 다음 3번 나는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설화 중에서도 무엇이다? 전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리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을 했었죠. 그 다음 4번 나에서는 억새풀은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한다라고 아까 필기를 꼭 하라고 했었습니다. 다음 1번 문제 볼게요. 가에서 드러나는 고전소설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그때 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나타난다. 그 다음 2번 가에서 길동이 겪는 갈등의 원인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홍길동전의 주제와 관련이 있죠. 적서차별 제도입니다.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다.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전설이었어요. 설화 중에서도 전설이었다. 자, 3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개인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과정에서 다 같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동 다 함께 창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서로 이 공동체가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다가 자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개인이 창작한 게 아니라 집단이 창작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어요. 다음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할 때 나에 해당하는 부분. 자, 일반적인 구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렇게 6단계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나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적절하냐. 첫 번째 기이한 탄생입니다. 태어났을 때 탯줄이 안 잘렸어요. 탯줄이 안 잘려가지고 풀로 그냥 톡 쳤는데 탯줄이 잘렸다. 그러니까 기이한 탄생, 신기한 탄생이에요. 그 다음 니은, 자라면서 비범한 능력을 보였다. 아기가 방에서 어떻게 해요? 방에서 포르르 포르르 날아다녔다고 그랬죠. 날개, 그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비범한 능력.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은 이 우리 교재에 실린 부분에서는 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한 부분들을 담당 선생님께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료할게요.